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턴즈, 우리도 인턴 경험을 쌓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기획파트의 김나연입니다. 네,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앞서서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여기서 인턴을 구해보려고 했던 분들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은 인턴을 구해서 일했던 분들도 있으실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 인턴에 대해서 질문을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인턴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굉장히 들어보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들은 제가 이 아이디어를 기획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땄던 분들에 대한 대상이고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점이 대학생들은 인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보 수집이란 기본적인 인턴 공고, 나와 맞는 직군에 대한 추천, 그리고 해당 직군에서 일했던, 그러니까 인턴으로 일했던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게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미 존재하는 취업 서비스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인턴 경험만을 다루는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형과 소통형을 합쳐져서 인턴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서비스 메인 기능은 저는 6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원가입. 여기서는 회원가입 시 관심사나 고유 역량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입자가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메인 화면, 인턴 공고를 스와이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프로필과 합기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프로필로 인턴했던 내용이나 활동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이것을 타인이 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게시판 화면인데요. 전체 게시글을 포함해서 본인의 해시태그 설정으로 관심 등록을 했던 게시글을 모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일정과 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을 이제 공고를 이제 리스트나 캘린더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채팅은 전체와 개인 채팅을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서비스 확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세 번째는 기업과 학생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행 일정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이제 디자이너와 TI 분들과는 함께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입증 기간 같은 경우는 28일부터 4일까지 함께 숙박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시 숙박업소를 예약할 예정입니다. 제가 OPR에 어떤 TI 분과 디자이너 분과 개발자를 원한다고 적어놨었는데요. 저는 이런 팀이 되고자 합니다. 개인보다는 우리를 중시하겠습니다. 효율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중시할 예정이며, 이제 끝나고도 계속 함께할 수 있는 그런 PM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 보고 싶다면 QR코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질문이요. 네. 이게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펜딕스를 조금 만들었었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2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기업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기업별 이제 카테고리를 좀 운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등록 회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공개 설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인턴 리크루팅이나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아마 세 번째 거랑 또 연결될 것 같은데, 멘토링 서비스나 인사 담당자들과 이제 질의 응답 같은 거 등등, 어쨌든 학생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업을 위한 서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온 질문. 인턴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떤 혜택이 있어서 왜 경험을 공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여기에 기재를 했는지, 아무튼 여기 어떤 게 있냐면은, 아무래도 그 질문을 제가 들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내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제 진입 장벽이라 생각을 했고, 인턴했던 분들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했을 때 내가 그 정보를 제공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혜택, 예를 들면 포인트를 적립해줘서 그걸 이제 한국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턴 모집 시기가 아닐 때는 사용자를 어떻게 유치할 수 있나요? 사실 인턴 모집 시기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것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들은 되게 상시 모집이 많이 뜨는 편입니다. 물론 러시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 인턴을 모집하는 기관들 중에서도 뭐 체험형 인턴 이런 기관들은 확실히 공채 기간이 떨어져 있긴 한데,
서비스가 조금, 제 서비스가 인턴지가 이제 매력적인 이유는 어쨌든 시간에 인턴을 모집하는 기간은 제가 1년 동안 이제 봐온 결과에 따르면은 계속 유지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는 기간이 딱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모여야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될 텐데 사용자를 모으기 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을 때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이라고 적어놨었는데요. 앱젠에서 어디까지 구현을 해서 어떻게 사용자를 모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가입 시 내가 어떤 이제 성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와 거기에 따라 인턴 공고를 추천해주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사용자들의 니즈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학생을 저는 모을 예정입니다. 자소서닷컴 등 취업 커뮤니티에서 인턴으로 필터링해서 공고를 볼 수 있고 같은 기업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채팅방이 있어서 활용도 할 수 있는데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들을 한 번에 어플리케이션화 시켜서 모은 것들이 많이 없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추천받아가지고 되게 경쟁사업소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뭐 인턴만을 다루는 서비스가 딱히 없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사이트도 봤을 때는 이제 확실히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채용을 위한, 그러니까 뭐 졸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구직을 위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인턴들만을 위한 서비스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좀 줄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런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취업 시장에서 인턴만을 고려하는 이유가 있나요? 스스로 취업 시장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시장의 파이를 줄이는 것이 아닌지. 사실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주변에 되게 DM도 많이 받았고 저 블로그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어요. 그냥 제가 여기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 정보만 남겨놨다는 이유로 이거 정보를 되게 접하기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하고 DM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인턴을 구할 시기가 되면은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되냐? 그리고 이거 할 때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이라는 정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턴즈라는 것도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 혹은 내가 이제 관심 직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면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그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차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에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젠 기간 내에 개발 부분에서 최소한 구현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뷰를 대략적으로 이제 XD로 통해서 했는데 아마 중복 한 편에서 한 30개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개의 메인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파트 현안입니다. 소프트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웹잼인 것 같아요. 제가 기준을 많이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누구와 함께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 여행 동행 플랫폼 위드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최근 여행 수요의 증가로 인해 여행 동행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동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동행 구하기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총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UI UX 디자인입니다. 이 화면이 제가 직접 유럽 여행 갔을 때 동행을 보였던 플로우인데요. 제가 동행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쪽지와 댓글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쪽지와 댓글에 알람이 제대로 울리지 않을 뿐더러 쪽지로만 대화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카톡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카페나 오픈 카톡 같은 경우 익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익명이면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성별과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간편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기존 문제점들을 보완한 여행동행 플랫폼 위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철저한 회원가입과 실명제로 인해 신뢰성을 높이려 하고요. 모든 지역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도록 다 모아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위드의 홈 화면인데요. 필터를 통해 자신에게 딱 맞는 동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의 특별한 기능인 동성 동행 필터가 있는데요. 동성 필터를 걸고 글을 작성 시 자신의 글이 동성에게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으로 넘어갈 필요 없이 1대1 매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앱 내에 채팅을 구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슬로건이 같이 하는 가치인데요. 사실 여행에서 잠깐 누구랑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앱점에서 2주 동안 누구랑 함께 할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서비스에 녹이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런 가치를 느끼고 함께하는 가치를 느끼고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분들과 앱점이라는 여행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질문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막 올라오는데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떻게 등록을 하고 검수할 수 있나요? 저희가 여권 인증이나 문자, 좀 본인 인증 철저하게 회원가입을 진행하려고 해서요. 그때 성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나라가 카페에서 시작하여 어플 내부 안정제조 서비스를 만들었듯 이랑 같은 유명 커뮤니티에서 웹 서비스를 런칭하면 차별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 서비스가 좀 그냥 단순 동행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특별한 상품을 모이는 거야. 정말 너는 특별해 이런 특별함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권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서 개발자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PND 프로젝트 협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유니버엑스포라는 대학생활박람회에서 2년 동안 대현역실에서 팀장으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업무들이 대부분 다 투자 유치랑 기업 미팅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아니 제가 좀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검수할 수 있나요? 사실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뭐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단 실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확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일단 이 이름과 얼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도 역시 이상한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일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카톡이 되면 네, 저기 프로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프로필 옆에 신고하기 기능이 있고요. 그 신고하기를 받으면 저희가 검토 후에 그 사람을 영원히 어플 내에서 퇴출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API가 존재하나요? 제가 API가 뭔지 몰라서 개발자분들 구합니다. 어플 내 회원가입이 있다고 운전, 인명성, 공적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어플 내 회원가입이 있다고 안전, 인명성, 공적 여부등이 확인이 가능한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동행 서비스들 대부분 다 익명을 활용하고 있고요. 전혀 안전하지 않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장치를 조금이라도 도입하게 된다면 보다 나은, 좀 더 안전한 동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권 정보 같은 개인 정보를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상한 사람, 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유령에서 발견했는데 진짜 이상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쪽지로. 근데 이걸 신고도 못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 불쾌했거든요. 저는 만약에 여권을 인정하더라도 이 어플이 있으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도움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관련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나요? 네, 존재합니다. 근데 제일 활성화된 게 유랑 카페이고요. 아직까지 모바일 앱으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수익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광고 수익, 두 번째 중개 수수료, 세 번째 DB 판매입니다.
일단 광고 수익이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혼행의 증가로 인해 제주항공이나 호텔 같은 경우 혼행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동행을 구하는 사람들은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타겟으로 혼행 프로모션을 광고하려고 하고요. 또한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행 플랫폼의 여행 어플 대부분 다 OTA와 연계해서 중개 수수료를 5대5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 유저가 많이 모인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DB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는데요. 그 대표적인 명함 어플 리멤버가 그 사람들의 정보를 그 취업 관련 회사나 관련된 회사에게 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여행 관련 뭐 여행자 보험 회사나 이렇게 DB를 좀 판매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excuse me? 길마토 오비 김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2개 드리면서 발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모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네. 그런데 혹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신 적은 혹시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저는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본인의 자녀를 키워주다가 그 자녀가 우리 나이 때가 되면 암치로 직접 머리를 내려치거나 약을 먹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적인 선택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발달장애인이 누구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분은 겉으로 티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발달장애 1급을 앓고 계세요. 정신연령이 2살, 3살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호자의 도움이 없다면 단 하루도 혼자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눈탱이, 방탱이들을 맞고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우리 어머님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듯 본인의 나이가 늙어가면서 본인의 사소를 걱정하게 되고 혼자 남겨질 아이가 살아갈 수는 있을지 걱정이 커지기 시작하다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없다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복지선진국에서는요, 직관적인 그림카드를 이용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s as simple as pressing a button, and the device speaks. I'm thirsty. I would like something to drink, please. 정말 간단한 기능이죠? 이 제품의 가격은 약 30만 원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뭐지? 그리고 네, 조금 더 의사소통 카드가 많은 이 제품의 경우에는 100만 원 가량 됩니다. 김파장님, 이거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앱을 앱 안으로 넣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핵심 기능은요, 카드를 누르면 발달장애의 욕구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림뿐만이 아니라 글과 소리로까지 함께 전달을 해서 발달장애인이 뭘 더 원하는지 잘 알리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발달장애인마다 지적 수준, 발달 수준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음성으로 카드를 바꾸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입니다. 제가 이 기획을 준비하면서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말입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있습니다. 지름칠입니다. 네. 음성 녹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음성 녹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호자분이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세요. 그리고 또 기획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너무 많은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힘들지 않겠냐 해서 정말 기본적인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미리 카드를 만들어 놓고 조금씩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플 자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분석이 굉장히 요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이라기보다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성당의 발달장애인 부에서 그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화면 녹화를 몇 개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디자이너분들, 개발자분들 같이 보시고 분석해서 그분들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플이 이미 있진 않나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제품이 아니고 그냥 말만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제품만 있어요. 그래서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카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있다면 어플 내 카드는 자체 제작한 일러스트가 아닌 실물 사진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 에어비앤비 보면 실물 사진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기대를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 이제 저희 발표자를 만들 때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예시 일러스트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개발자를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발자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누가 오더라도 저는 같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내가 너무 잘한다고 자만하시는 분이나 내가 너무 못한다고 남들에게 일 미루시는 분 말고 같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성장해 나갈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어플 내용 자체가 디자이너가 할 일은 많아 보이지만 개발자들이 할 일은 비교적 적어 보입니다. 혹시 제가 놓친 개발 쪽 기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개발 파트 분들 세미나 하시면서 미디어 다뤄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소리라던가 그림 직접 그리기 한다는 캔버스라던가 네, 이번 기획하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적으로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약간 자기 자랑 같지만 제가 소프트에 좀 보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려면 무엇이든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근데 무모한 거랑 도전은 다르죠. 무모한 거 커트하고 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PM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PM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 딱 그렇게 떠 있는데 저는 앱잼을 되게 잘 아는 기획자라고 생각을 해요. 안드로이드 파트장으로서 앱잼에서 최대한의 거를 얻어갈 수 있게 제가 직접 준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버 파트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서버 파트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카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만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카드를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사실 꼭 필요합니다. 핵심 기능은 아니어서 지금 발표자리에서 빼놓긴 했는데 나중에 와이어프레임 보여드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분들을 위한 US는 여타 사람들과는 다른 US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더 잘해야 할 텐데 상대적으로 표본 집단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접근을 관리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나요? 이 부분 지금 약간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도 되게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가까운 분 중에 발달장애인도 있고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진짜 바로 옆에서 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유튜브 다들 아시죠? 유튜브를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잘 쓰는 앱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슬라이드 기능, 터치 기능 정말 간단한 프로그레스 바 있고요. 그리고 뷰가 텍스트가 깊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앱들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스마트폰도 빈방에 넣고 발달 장애아는 휴대폰을 사용하지도 않을 텐데 이 기능 외에 발달 장애아가 휴대폰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그 어떤 장애인보다 발달 장애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사용하는 앱이 정말 한정적이에요. 기능이 정말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앱을 쓰라고 핸드폰을 사라고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우리가 너를 위한 앱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짧게 답변해주는 걸로 할게요. 수익 창출이 목표가 아니라 재능 기부의 의미를 두고 개발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재능 기부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시작을 해서 앱잼에서는 MVP를 제작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말고 조금 더 발달된 제품,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이 어눌한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클리어한 목소리 전달이 된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은 충분히 그때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저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어요? 없어요, 그냥. 묘사가 없어요. 네. 근데 알게 된 어플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기대가 잔뜩 들어가지고 여기 깔았어요. 와, 금발의 여신. 이건 라이트죠? 매치가 됐어요. 메시지 보내면서. 9,500원.
엄마가 사랑이는 돈 아끼지 말랬어요. 무난하게 시작했어요. 답이 없네요. 그래, 사람 많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무조건 내 스타일이야. 가자. 이번에 한번 잘해봐야지. 그래, 누구 더블 봐? 답장 왔어. 스무스해. 이건 끝났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애들은 과금만 유도하고 만날 수는 없었어요. 이런 분은 1년 동안 50만 원을 썼는데 근데 이게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월급은 18,000원 평균 이용기가 1년. 근데 여전히 솔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영화 친구 찾기 서비스를 하자면 소개팅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을 먼저 고르고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요. 그러면 시간과 영화가 맞는 사람들을 매칭이 되죠. 단 10분간 채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10분간 뭐 하냐? 오리엔테이션 때 기억나십니까? 퀴즈 배틀하면서 그때 급속도로 올렸던 텐션과 친밀감. 그래서 영화 상식 퀴즈를 같이 10분 동안 푸는 거예요. 여기서 잘 풀면 영화 한행권까지. 그리고 10분이 지나고 나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죠. 볼 거냐 말 거냐. 분담했을 시 단 수수료 5,000원. 차이가 보이시나요? 50만 원 쓰고 1년 해도 못했던 거를 5,000원, 단 15분 만에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혁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에만 프로젝트 6개를 성공시킨 프로젝트 매니저 아니죠? 매지션. 자, SBS 나오고 20명 모아서 160만 원 매출 올렸습니다. 스타트업 25개 팀 참가시켰고요. 그리고 50명 19금 파티를 기획했는데 수위 조절 실패로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펀딩한 11월에만 경신대회 5회 수상 그리고 2천만 원 모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팀은 저랑 함께 하시면 실제 앱을 만들고 출시하고 운영하는 돈도 벌고 대학생 수준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2주 만에 못하고 오래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재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나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네,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돼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 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면접을 보고 뭐 그런 거를 다 보기 위해 면접 보고 알아보고 하지만 결국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듯이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막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지만 영화관 같이 오픈되어 있고 그다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첫 번째 안전장치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러고 영화를 안 보러 가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놓고 네. 영화를 안 보러 가면은 저 다른 애 이게 영화를 그 10분의 시간이 끝나고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예스를 누르면은 그게 영화를 보러 가겠다는 바인딩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화를 보러 가지 않으면 일단 그 수락을 했을 때 즉시 5,000원이 결제가 되고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을 때 보증금 10,000원을 잃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간다 했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시스템. 수수료 받은 전에 채팅을 통해 카톡 아이디나 연락처 교환 등으로 휴대폰 이탈을 하는 고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 10분 안에 그런 행각을 벌이시는 분들 분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퀴즈를 푸느라 정신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카톡을 공유하지 말라고 미리 공지를 띄울 겁니다. 만약에 카톡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한다면 플랫폼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바로 이렇게 사례는 식으로 한다면 아까우니까 무슨 쫄려서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경우 영화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영화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만나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플 자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잡힌다면 이런저런 영화 팁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가 꼭 영화 시간 1시간에 30분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만나기 전에 친밀도를 최대한 올리려고 그래서 그 상식 퀴즈를 같이 하면 친밀감을 이렇게 협업을 하고 되게
되게 친하다는 느낌을 많이 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채팅을 꼭 10분 안에 해야 하나요? 10분 놓치고 연락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10분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결정을 해서 둘 다 모두 가기로 동의가 됐으면 채팅방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동안 또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을 하는 데까지 있는 과정에서 시간을 확 제한함으로써 여기서 효율성을 부여시키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예스를 눌렀는데 상대가 노를 누르면 5,000원을 날리고 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5,000원은 당연히 다시 자기 지갑으로 돌아오고 다른 분과 다시 매칭을 해서 그 예스 노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여타 어플과는 다르게 채팅에서 받음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만나는 약속을 잡아서 실제 만나는 게 확정되었을 때 그때만 받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창업하실 생각이나요? 이 앱으로 창업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앱쟁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이 앱을 또 출시하고 그 다음에 운영해볼 수 있도록 쭉 사이드 프로젝트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 앱을 스토어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2주 동안 열심히 했지만 그게 기록이 남지 않거나 그럼 너무 아쉽기 때문이죠.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2주 안에 거의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2주보다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앱쟁 기간 동안 정말 재밌고 쇼트가 팀끼리 친해져야 계속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포커싱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더 갈 수 있게 그런 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영화 시간은 어떻게 받을 생각인가요? 사용자가 직접 찾아서 게시하는 건가요? 그 시간대를 고르는 거에 있어서 아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되는 날짜와 시간을 뭉뚱그려서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는 된다는 거니까 저희 플랫폼 내에서 이제 그 시간대가 맞는 영화를 딱 집어서 골라줘요. 퀴즈를 잘 맞추면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셨는데 할인 쿠폰이 누가 주는 건가요? 할인 쿠폰은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주는 건데 사실 이제 이용료가 5,000원이 있잖아요. 그 이용료에서 할인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 안녕하세요. 하나뿐인 당신을 더 특별하게 축복을 소개할 정수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빈티지를 입고 왔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여러분도 빈티지로 한번 동묘시장 가보실래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옷 무덤을 헤치고 마음에 드는 딱 한 벌의 옷 선택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사실 빈티지는 이제 하나의 문화, 열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티지 쇼핑 아직도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먼저 현재 온라인 빈티지 쇼핑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뭘 어떻게 사야 되죠? 또 필수적인 정보조차 제공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뭘 믿고 사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은 너무 많이 드는데 정보는 부족한 그런 쇼핑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공포와 카오스의 동묘시장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빈티지 쇼핑 플랫폼 꾹꾹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인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현재 여러 플랫폼에 분산된 빈티지들을 하나의 어플에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아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아까 그 공포의 옷더미와 다를 점이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키워드를 몇 개 선택하면 그 키워드에 맞는 제품들을 먼저 제품 피드에 띄워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매 시스템입니다. 빈티지와 경매 신선하지 않나요? 사실 빈티지는 하나밖에 없고 또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경매와 썩 어울립니다. 또한 이로 인해 메리트를 얻을 업자들은 경매에 올릴 만한 하이 퀄리티의 빈티지 제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멋지고 유니크하고 막 희소성 있고 멋지고 막 난리 나는 빈티지들이 모두 꾹꾹의 경매 탭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모두 짜릿하고 새로운 기능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은 컨텐츠 게시판입니다. 빈티지 관련 컨텐츠를 매거진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저 효율적이고 편리하기만 한 쇼핑 어플의 모습이 아닌
빈티지에 맞게 약간 감성, 개치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앱집의 임하는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밌는 거 무조건 한번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극한 상황을 경험해봤는데요. 제 정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대만초 매일 키우는 룸메이트와 로마에서 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하고 소통할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 능력 꽤 괜찮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함께 극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빈티지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이 많은가요? 한 곳에 모아주는 것은 좋으나 그런 사이트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네, 그거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한 덕후라서 하루에 그래도 한 3시간은 아니죠. 한 2시간 정도는 빈티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써요. 현재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올라오고요. 또는 번개장터, 그리고 빈티지 자체적으로 만든 사이트, 어플 등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인 업자들이 많아요. 구매업을 거쳐서 소매업으로 넘어와서 일단 약간 직장 다니시면서 주말에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수요는 제가 꽤 알기 때문에 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경매 시 바람잡이 유저 같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가요? 바람잡이 유저. 바람잡이 유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네요.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이 부분 좀 더 생각해보고 보완된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핵심 기능이 경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PM님은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개인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개인 사업자가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네, 판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요. 사실 결제 시스템 되면 굉장히 좋고 사실 제 어플의 최종 목적이 결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업쟁 기간 2주 동안은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그 부분은 빼놓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빈티지 상품을 올리는 곳들은 가게들인가요? 아니면 사이트는 따로 정보를 떼어놓은 건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소매업자들이 직접 등록을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미 인스타그램 등의 뭐 치수, 뭐 실측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오는 기회입니다. 빈티지의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나요? 라이브노트를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빈티지 중에서도 엄청 비싼 가격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빈티지로 정의할 수 있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한번 입어져서 이제 나온 옷들을 추리고 그걸 도매상들이 가져가고 그를 또 선별해서 소매상들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프리미엄 빈티지도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뭐 명품 빈티지 그리고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 명품을 이제 입었던 옷들을 다시 파는 것으로 좀 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빈티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형식이라면 벽돌이 돌아올 수도 있는 안전성에 대한 대책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업자 타겟 1차 타겟은 사업자 번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 이미 그 온라인 쇼핑몰 개념의 어떤 걸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자 번호를 일단 확인을 하고 업자분들을 받는다면 그런 위험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국보과 판매자는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물론 뽁뽁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그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업자분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경고 시스템을 준다거나 그에 대한 고정된 폼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오염에 대해서 미리미리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손을 쓸 것 같습니다. 혹시 개발자를 뽑는 기준은 뭔가요? 개발자를 뽑는 기준. 제가 개발자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이 많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많이 어렵지 않기도 하고 또는 어렵지 않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력이 좋으시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뭐 사람이 좋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의욕이 있으신 분이 온다면 저는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할 경우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싸게 형성될 확률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매에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빈티지, 프리미엄 빈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이상 출시되지 않아서 돈은 충분한데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그런 제품들이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로수길에 샤넬 전용 빈티지 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출시되지 않은 샤넬 제품들만 빈티지로 취급하는 곳인데 그런 곳은 굉장히 사실 비싸거든요. 빈티지여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아마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피아에서 제시했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단순 후기든지 아니면 매거진 형식의 앱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인지 간단하게만 알려주시죠. 네, 그것은 이제 매거진 형식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뭐 업자 인터뷰, 업자들은 자신의 룩에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셀렉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업자들의 룩이나 뭐 팔렸지만 예쁜 옷을 큐레이션해서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의 네, 컨텐츠를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똑똑한 건강 메이트 케어의 발표를 맡은 K파트 박준호입니다. 요즘 전 연령층에서 건강식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메가3라는 거 아시나요? 네. 그럼 오메가3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오메가3뿐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자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지 아니면 주의 성분 등은 있는지 정말 따져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저희는 뭘 따져야 되는지 모르고 알아보기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케어인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최건강씨와 함께 오메가3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최건강씨는 성별, 출생 연도, 흡연 여부 등 사용자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 주의사항이 제한되고 권장량이 조정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설문을 진행한다면 모두가 다른 환경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케어의 기능에는 첫째 사용자 설문, 둘째 복용제품 등록으로 여러 가지 성분의 권장량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성분별로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제품을 비교하죠. 그리고 또한 피로회복, 변비 등과 같이 증상에 맞는 성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케어만의 차별점은 성분마다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제시인데요. 이러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필터링하여 기준을 확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오메가3를 보러 가볼게요. 오메가3에 있어서 꼭 따져야 하는 정보 하나가 제시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보가 직관적으로 가공되어 하나의 기준으로 형성되죠. 이렇게 기준 생성이 완료되면 전체 오메가3 제품군이 동일한 기준 속에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는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똑똑하게 본인한테서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케어에는 신뢰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주입할 수 있고 그리고 판매자가 아닌 파트너라는 가치 위해서 신뢰도 높은 브랜드 가치를 찾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해봤습니다. 저는 그 앱잼이라는 거를 그 서비스를 주제로 해서 다 같이 협업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케어유만의 그런 어떤 완성도가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케어유를 주제로 모두 팀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설정하고 개인의 목표를 서로 얘기하면서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앱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사항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산부가 뭐를 주의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당뇨, 탈모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건 사실 이미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약사 두 분을 섭외해 놓은 상태여서 앱잼 기간에 들어갈 정도의 질문 구성이랑 기준 제시는 그 약사님 두 분의 자문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범위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쌓을 예정인가요? 방금 대답한 질문 같은데
우선은 해결의 컨셉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질문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질문에 따라서 뭐 성분이 바뀐다라는 거의 컨셉 구현, 그리고 이제 그 바뀐 기준이 개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카테고리 수만을 생각해서 앱젠 때 구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추천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 사용자 설문은 추천 방식이 아니라 주의사항을 걸러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저도 추천적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도 많고 피로회복에만 해도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10가지, 20가지가 되는데 추천이라는 건 사실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걸을 수 있는 데이터, 주의사항을 따져주고 권장량을 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좋은 약도 다른 약과 먹으면 안 좋은 경우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핵심 기능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서 구현을 안 했는데 추후 더 디벨롭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들 간의 상호작용도 같이 따져줄 수 있어야겠죠. 필리라는 서비스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필리가 사용자 설문을 받아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추천해주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고 분석을 한 회사인데요. 필리라는 게 사용자 설문을 받지만 총 6개의 제품군에서 제품 조합으로 추천해줍니다. 이 6개라는 조합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한정적인 제품군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필리는 그냥 좀 다른 판매 방식을 가진 하나의 유통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케어유는 이제 필리에 있는 그런 제품들까지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 자체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필리를 이용하더라도 케어유를 이용해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케어유만의 좀 다른 방향성이었습니다. 브랜딩에 관련된 질문인데 기존에 있는 서비스인 위케어랑 이름도 색상도 너무 비슷합니다. 이렇게 벤치마킹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색상과 네이밍, 브랜딩을 제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케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참고해봤을 때 너무 디자인도 이쁘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케어해준다는 이미지에도 맞아서 많은 레퍼런스를 참고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파란색 이런 것도 뭔가 신뢰를 주기 위한 색이어서 선택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뭔가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게 많이 깊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저한테 끌리는 제 어플이어서 참고를 많이 한 거지 다 저희만의 브랜딩으로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약사 두 분들에게도 수익을 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은 수익 구조는 화해처럼 일정 기준을 만족한 제품이 하는 유통망을 연결할 예정이고요. 궁극적인 목표가 브랜드 가치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쌓아서 할 수 있는 일들, 뭐 예를 들어 화해 어워즈 같이 브랜드 가치 자체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진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브랜드 가치를 쌓아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앱잼 이후에도 더 디벨롭 하나요? 네, 기회가 된다면 더 같이 디벨롭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상세한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요? 상세한 기능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한 이 서비스에 뭔가 계속 들어가는 것들이 필터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분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기준 제시를 해서 거기에 어디에 해당하는 제품인지를 보여주고 다 뭔가 필터링을 위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핵심 기능, 최소한의 기능이라고 하면 필터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 여행가를 위한 맞춤형 여행 경비 계산 관리 앱 서비스를 기획한 기획파트 이지원입니다. 자, 제가 여행을 가려고 인터넷을 검색을 합니다. 다낭 여행 경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왜 같은 지역을 같은 일정만큼 갔는데 누군 49만 원, 누군 105만 원에 갈까요? 105만 원에 간 사람은 바보인 걸까요? 사람들마다 여행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경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맞춤형 여행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심 기능에서 나에게 필요한 옵션만 선택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한정 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또 다양한 옵션들 중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일반 음식점에서 주로 먹는데 고급 레스토랑 딱 한 번 가야지. 술은 5번 먹을 거고 카페는 2번 가는 거야. 액티비티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항목의 평균 금액에 들어가서 예상 경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귀찮게 검색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정보를 비교할 필요도, 물가를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톡톡톡 선택만 하면 경비가 딱 나오는 톡딱이 해결해주기 때문이죠. 톡딱은 또 다른 경비 문제점에 집중했는데요. 89%의 여행가들이 환전한 금액이 남거나 부족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실제 지출과 예상 지출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기존의 방식은 경비를 관리해주는 차원이 아닌 지출을 입력만 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톡딱에서는 경비를 계산한 금액을 일정에 추가하고 항목별, 일정별 알림을 주게 됩니다. 이틀차까지 5만원 추가했습니다. 식비 3만원, 주유 2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럼 내가 남은 일정 동안 어떤 항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실력 위주의 사람이 아닌 밝은 분위기에 맞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학기수 YB 4명으로 돼 있는 안드로이드 팀에 제가 들어갔었는데요. 비전공자가 3명이나 있어서 파트너님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머리를 똘똘 뭉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최고의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소프트에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땐 하고 놀 땐 빡세게 노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작업 환경을 편하게 만들고 제가 직접 자취 3년의 경력으로 요리를 해드리면서 저렴한 요리를 비싼 음식처럼 그래서 경비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톡딱과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인데요. 저희는 같이 기획하고 같이 디자인하고 같이 개발하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파트에서 뛰어나진 않지만 모든 부분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PM이 되고 싶습니다. 또 당연한 말이죠. 우리 엄청 놀면서 하고 힘들더라도 즐기고 성장하자. 남은 9가지를 같이 채워줄 팀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2주간 앱쟁 이후 사랑, 성장, 톡딱, 플러스 알파 힘원을 얻고 싶으시다면 관심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똑똑한 여행을 위해 톡딱이었습니다. 여행 경비 예측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입니다. 해당 지역의 레스토랑의 가격을 알아보고 예측해도 예측한다면 네. 제가 지금 숙박이랑 식비사나 가격대 걸로 등급별로 나눠져 있는 API를 제공하는 트립 어드바이저를 찾아봤고요. 그를 통해서 경비를 가져오는데 추상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값을 제거하고 25%에서 75% 사이 중간값만 가져올 예정입니다. 경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 음식점의 메뉴판 정보 등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수집을 하시나요? 네, 이것도 저희가 찾아온 API나 다른 식사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1인 금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와서 제공을 할 거고 메뉴판까지는 가지 않되 사용자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어떤 메뉴가 이 정도 가격대다 해서 물가를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넣을 예정입니다. 경비라는 게 결국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추천 경비는 실시간 환율이 가능합니다. 네, 저 지금 있는 곳에는 한국 돈으로만 나와져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환율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버튼 따라서 이쪽 확률로 볼 수 있는 금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둘 예정인가요? 예를 들어 5성급 호텔을 원하는데 바깥은 적게 원한다면 5성급 호텔에서 1차 필터링을 진행하고 바깥은 어떤 식으로 포함할 예정인가요? 제가 그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기획한 어플에서는 금액을 누르고 새로 선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돈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갖고 숙박을 선택을 했다면 돈이 바로바로 2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식사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행 산업의 추세는 계획형 여행이 아닌 여행지의 가서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간단한 버전과 디테일 버전으로 해서 간단하게 누구든 여행을 간다면 우리 얼마 들지, 얼마 필요하지 하는 두리뭉실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플 버전으로 하게 된다면 좀 더 와이드하고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점이 있나요? 네, 기존 여행 어플들이 예약하는 어플이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형식의 어플이 많은데요. 해당 문제점은 커뮤니티는 두리뭉실한 정보만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경비를 비교해야 된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고요. 호텔이나 다른 예약 서비스는 항목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귀찮게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를 해결한 어플이라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공하는 API는 환율 등 화폐 가치에 따라서도 해당 필터가 변화하나요?
API를 사용한다는 것은 경비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미 정해진 값을 돌려준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이를 최신화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정확히 서버를 잘 모르고 개발동만 조금 알아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공하는 그 API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환율에 따라서도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를 여행 스타일별로 알려주는 것 자체는 좋으나 여행 경비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반영하려면 꽤나 방대한 데이터가 될 텐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네, 가장 많이 변동이 되는 게 항공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항공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숙박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금액을 낸다는 게 평일과 주말 부분만 보통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고요. 나머지에 있어서는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엣잼에서 와이드와 심플 중에 어떤 걸 골라야 예를 들어서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테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5성급 호텔부터 호스텔까지 다양하게 나와져 있는데 심플 버전은 그 중에 호텔, 고급 호텔, 호스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전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더 디테일한 경비 계산이란 어떤 것일까요? 네, 디테일한 버전하고 심플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요. 디테일 버전은 사용 횟수를 제한을 두고 더 이용을 하고 싶다면 좀 더 나한테 맞는 100% 맞는 경비를 하고 싶다면 결제를 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식입니다. 여행 경비가 1인 기준인가요? 여러 사람이 갈 때에 대한 추천도 있나요? 전부 다 1인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숙박 같은 경우에는 2인 1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로 들어가면은 어떤 숙박인지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각각의 호텔이나 항공은 OTA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두리뭉실하게 가져온다는 게 그 가치를 제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4성급 호텔에 똑같은 숙박을 15만 원에 파는데도 10만 원에 파는 데도 있을 텐데요. 그 가치를 제거하고 중간만 가져온다면 어느 정도 결과성이 신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쨌 안녕하세요. 저는 약속을 의지않게 지켜주는 나만의 아내미 얼리버디 교육자 아이비 최윤혜입니다. 저는 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서비스를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문제와 솔루션 그리고 메인 핵심 기능이 녹아들어 있는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 경선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왔는지 얼리버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이번 주에 기획경선이 매우 중요한 걸 누구나 잘 알기에 약속 등록이 필요하고 나만의 얼리버디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어플을 켜고 다른 어떤 괜찮게 어플랑 동일하게 제가선 하나부터 10대까지 경로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지만 저는 버스를 되게 좋아하는 버스충이라서 버스로만 오는 경로를 선택했고요. 1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경로를 선택했으니 남은 일정을 등록을 해볼까요? 저는 이 약속을 얼리버디 데뷔하는 날 약속 시간은 12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뒤 오늘 12월 7일 경선 당일 평소였다면 아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경로도 확인해야 되고 시간도 확인하고 대체가 언제 오는지 찾아보면서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겐 든든한 지원군인 얼리버디가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일어나서 밥도 먹고 발도 씻고 엄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하면서 저는 저만의 얼리버디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0시 5분 저만의 얼리버디가 제가 나가 있다는 소식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이제 20분 후에 343 버스를 타야 늦지 않는다는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푸시 알림을 주면서 저만의 얼리버디가 찾아옵니다. 얼리버디 덕분에 저는 바로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지도 않고 대중교통을 놓치지도 않고 오늘 무사히 늦지 않게 경선한테 잘 도착했답니다. 짧은 스토리였을 텐데 이 스토리에 넣지 못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언제 어디서든 약속 관리가 필요하고 얼리버디가 필요하다면 캘린더에 넣어주세요. 그날 당일날 얼리버디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리버디 되게 귀엽게 꾸며놨거든요. 저만의 얼리버디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40초 정도 남았는데 다음은 제가 엣지 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선 한국외대 근처에 에어비앤비 1, 2, 3호점을 사용하는 3개의 집을 사용하는 숙소를 잡았고요. 어제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아예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서
휴식과 작업 공간이 구분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좋아해서 총 3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서 며칠 기간 동안 아마 배부르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올해 정말 이거를 해보는 거 고민했는데 재미있는 순간 짜는 소리 열리가지고 있다 갈까까? 얼리버디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이번 주부터 카카오맵에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알람 기능이 아마 배차는 없을 거예요. 배차를 관리해주고 저는 이제 가치관 자체가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는 저만 얼리버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는 대기업에 지금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도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별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혹시 대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그런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제공할 텐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얼리버디 특유의 기업을 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차별화된 저의 가치관을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얼리버디는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버스를 놓칠 경우에는 약속에 들리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잊지 않은 배차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메일 기능을 그렇게 잡았고요. 이제 약속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배차가 아닌 그 전 배차를 알려주는 하는 그런 기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iOS에 영어 푸시 알림을 하려면 개발자 등록을 통해 비용이 드는데 앱젠 당일에는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앱젠 당일이요?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배우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단기 알바를 해서라도 iOS 구현을 하려고 진짜 지금 버스, 지하철 파업 시 운행 일정이 변경되는데 그 부분도 다시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서울시 공공데이터 API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버스의 실시간 위치나 정보 같은 걸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교통 혼잡도를 알려주는 API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앱 내에 보여지는 최저 경로는 알고리즘을 직접 짜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맵에서 기능을 연동할 예정인가요? 이 부분은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API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계속 개발자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디세이라는 기업에서 대중교통 길찾기 API를 제공하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래픽 그리는 것도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와 서울시 공공 데이터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는 이제 지도를 그리는 API를 사용해서 구현하겠습니다.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수익 구조는 생각을 그냥 팝업 광고 말고 약간 조그만 광고 생각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솔직히 이제 얼리버디 커스터마이징에는 수익 구조를 생각 안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멋있는 걸로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색상과 얼리버디의 이미지가 캐릭터를 떠오르게 하는데 색상과 캐릭터를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이 하늘색으로 선정한 이유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가 제 친구인데 제 가치관이 친근함이랑 깔끔함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 같이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약간 보시면서 보셨겠지만 고개를 살짝만 들어도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친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색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로고 같은 경우는 제가 PPT로 그냥 대충 아니고 열심히 저기 머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거는 디자이너분들이랑 개발자분들 얘기하면서 충분히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발자를 뽑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말 개발자분들께 많은 레퍼런스도 드리고 싶고 저도 하면서 같이 배우고 싶은데 저는 약간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좋은 추억도 만들고 좋은 사람도 만들고 멋진 실력도 남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보고 싶어요. 환승 부분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환승 같은 경우도 그 아까 말씀드린 오디세이 API 대중교통 길찾기를 통한 환승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카카오맵 같은 경우도 소방차 알람을 누르면 얼리버디와 같이 알람이 울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참고점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 비빌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만의 가치관이 있고 그러니까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노화되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시에 알림이 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언제 울릴지 모르는 얼리버디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시간을 설정하면은 그
이제 가는 그 경로에 대한 소요 시간과 이제 약속 시간을 언제 알려줄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그래서 그걸 합산한 시간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멀리거나 여기까지. 식용점에 가까운 정류장의 경우 버스 위치를 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작점과 종점, 식용점에 가까운 버스 관련 데이터를 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실지. 아까 말씀해 보신 아마 이제 도보 같은 거를 고려해서 말씀한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API가 있어요. 그거는 같이 활용해보면서 개발자분들도 확인해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공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 플로드를 기획한 김정재입니다. 예, 저는 현업에서 실제로 1년 동안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되게 바빠 죽겠는데 상사분들이 직무 관련된 뉴스를 공유해달라고 재촉해서 실제로 2달 동안 오전에 직무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서 전 직원한테 메일로 전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 내부에서 직무 관련된 뉴스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뉴스를 공유하고 있는 응답자가 70%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직무 관련된 뉴스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대표적인 방식이 이메일 방식이고요. 이렇게 언론사와 기사의 제목, URL을 표시해 놓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직원 한 명만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좋은 주제에 대해 직원들과 이야기할 공간이 없고 원하는 기사 스크랩도 안 되고 뉴스 저장한 거에 대한 컨텐츠 축적 또한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내 뉴스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였습니다. 메인 기능은 URL을 입력하게 되면 기사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형식이고요. 기본 기능에는 좋아요, 스크랩, 댓글 기능이 있으며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개인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달성했을 경우 상급자에게 알림 가능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전체적인 활동량 표시를 위해 대시보드 화면을 구현할 예정이고요. 목표 달성률 표시와 사용량 순위, 그리고 팀 활동량을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프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예, 제 서비스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YB지만 실제 현업에서 한 번의 기획 경험과 2번의 협업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앱잼 때 제가 가진 모든 기획 경험과 프로세스를 적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과 최고의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앱잼 팀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와이어 프레임은 32개가 나왔고요. 디자이너분들 오셔서 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미리 뷰를 짜놨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정말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정말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앱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숙소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에 홍대 연남동으로 설정했고요. 둘째 주에 공덕역 근처로 숙소를 잡았으니 근처 사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네트워킹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소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첫째 주에는 방이 3개고 둘째 주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과 침대가 12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2개입니다. 그리고 12월 20일 탄퇴할 겁니다. 네. 스텝 기능으로 같이 공유하고 저희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데 어떤 점인가요? 슬랙과의 차별점은 일단 직원들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 목표치에 달성했을 때 상급자에게 알림이 가는 서비스를 구현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시화면도 구현된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대학생이 회사원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도 충분한 이해력만 있다면 이 서비스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선 앱보다 웹을 활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2주라는 기간 동안 앱잼에서 할 수 있는 게 앱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추후에 좀 더 발전시킬 의향이 있고 그 발전시킬 때 웹 서비스 위주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모바일로도 구현 가능한 기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도 캡처를 하면 URL이 저장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른 뉴스를 보다가 캡처해서 준비하면 똑같은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이버에도 캡처를 하면 URL이 저장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일단은 제가 그 서비스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사내에서 약간 뉴스피드 페이스북 형태의 사내 게시판을 만들 예정이고 그 게시판 중에 뉴스 공유에 중심을 두어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네. 한 명의 회사원이 등록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자발성이 없다면 어차피 서비스에 사내 뉴스를 등록할 사용자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충분한 리워드를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앱잼 때는 사실 알림 기능밖에 없지만 추후에 좀 더 개발이 된다면 리워드를 좀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 이것을 BM으로도 삼을 예정입니다. 동아리나 스터디 등 개인 사용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사내 B2B용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목표치는 어떤 것에 대한 목표치인가요? 업무 성과인가요? 아니요, 일단 뉴스 공유를 얼마나 많이 활발히 했는지에 대한 기준이고요. 게시물 수 그리고 댓글을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에 대해 기준을 잡을 예정입니다. 직원들과 이야기할 공간이 없는 등의 문제는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싶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데 사내에서 뉴스를 공유하는 주 목적은 트렌드 분석 혹은 새로운 이슈를 개개인이 그냥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인턴 등을 시켜서 하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분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감시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다른 리워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리워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이번 앱잼 때 약간 기능 면에서 2주 동안 최대한 기능이 완성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알림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좀 더 고민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새로 앱을 까는 소요가 필요할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뉴스 공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뷰 바꿔도 되나요? 네? 디자이너가 뷰 바꿔도 되나요? 다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 바꾸셔도 됩니다. 숙소에 관련된 질문이 네. 처음 올라왔어요. 숙소 둘 다 이용하면 개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350만 원을 처음에 불렀는데 제가 210만 원으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최근에 퇴사했는데 퇴직금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오세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걸로 목표 달성률 관리를 하면 업무를 꾸준히 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뉴스라는 게 굳이 업무의 선상에서 느끼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긴 알려지기만 하면 대박 날 것 같다 하는 시간들이 꼭 있죠. 이런 맛집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 맛집이 정말 매출이 늘어나게 됐을 때 큰 금액으로 환급받게 되는 펀딩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와이어프레임과 시나리오를 쉽게 설명해드리고 이 기존 블랙 브랜드의 특징적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영업자가 영업점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평소 매출량보다 매출량과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가 이 점이 괜찮다 싶으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할까요? 바로 이 점이 알려지기만 하면 대박 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표만 달성하면 자기도 더 큰 금액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 더 큰 금액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되고 매출이 뛰게 됩니다. 만약에 목표 기간이 끝났을 때, 만약 이 음식점이 목표 매출을 했을 때, 이 자영업자는 당연히 매출 상승했으므로 순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소비자는 약속대로 펀딩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받게 되죠. 만약에 실패한다면 손해를 볼까요? 안 봅니다. 왜냐면 그 펀딩 금액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대로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당연히 목표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자발적인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익은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펀딩 방식만 도입했을 뿐인데 지역 경제가 잘 벌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컨셉입니다. 이전 펀드의 브랜드 컨셉은 음식을 먹고 투자를 하면 지역이 성장.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지속기 그리고 빠른 투자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본 예시고요. 이전 펀드의 핵심 기능은 이 펀딩뷰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의 대부분의 뷰가 이 펀딩뷰에서 파생되어 나왔을 정도로 주요하고 핀테크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저가 굳이 이 앱을 할 정도로 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팀원의 역량이 이 뷰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의 경우 달성 현황을 매력적으로 보여줘서 이 소비자가 수다를 유도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경우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뷰가 어떻게 튀어나와야 매력적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서버는 펀딩 금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유를 추가해서 소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투자를 잘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전 펀드 잠깐 감사합니다. 네, 음원 사재기와 같이 사재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펀딩을 통해서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극단적으로 모든 투자자가 그 음식을 사고 먹을 때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기존의 순수익이 보다 크게 날 수 있도록 계산을 해봤고 이 식에 따른다면 결국 사재기 같은 느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 구조가 약간 다산계 느낌이 있는데 플랫폼의 신뢰에 문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플랫폼의 신뢰가 생긴다는 게 지금 와디즈 사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와디즈는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부품을 나중에 돌려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거는 결제할 때 펀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요. 허위 홍보가 늘어나거나 음식점에 문제가 있었을 시 피해는 소비자의 몫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지 기한이 있나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뷰를 피드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보여서 신뢰를 쌓을 수 있겠죠.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맛집이 아니라 유명 블로그가 수익을 얻기 위해 악용하는 믿을 수 없는 맛집이 되는데 원래 목적과 벗어나게 사용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제가 지역 음식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멀리 이게 저는 그 블로그를 찾아간다는 기보다는 자신의 친구가 이 집이 맛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집은 신뢰도가 쌓인다는 것을 중심으로 잡고요. 이게 막 만약에 이제 피드백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드백을 올리게 되면 신뢰가 있는 피드백 지금 올라온 식은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이게 그 펀딩 시스템을 한 뒤에 어떤 순수익이고 이게 기존의 순수익인데 이 식을 따라하면 자영업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게요. 무슨 설명해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분의 비율과 1인분과 펀딩 비율과 그리고 목표 매출량과 평균 매출량의 비율 그리고 펀딩 이율 세 가지가 관계식이 있더라고요. 이 관계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펀딩은 우선 순수익과 기준 순수익을 무조건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설정을 해뒀는데 이 식을 정리하고 보니까 이율에 대한 게시식이 나온 겁니다. 네이버같이 광고비를 주거나 사람을 사서 리뷰 댓글을 달도록 해서 순위권은 상승하지만 맛은 그당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악용을 했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차후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자의 투자 금액은 식당 주인에게 갔다가 매출 성장 실패 시 다시 환수하나요? 펀딩 금액은 저희가 하고 소비자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가 실패하게 되면 전액 환급해드립니다. 자영업 100의 1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고객이 수익률을 어떻게 보장하나요? 방금 이 말씀드린 이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자영업자의 매출에서 빼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저희가 알아서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투자 결제 시스템은 어떤 방식인가요? 그 결제 시스템은 안 넣었고 일단 넷째 단계에서는 숫자 데이터만 주고받을 생각입니다. 네, 그럼 크립박스 오픈해 보겠습니다. 피에라 원픽인데 오늘은 하이팟 제품을 소개할 거예요. 하이팟이 뭐냐?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무 다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역시 긴장을 풀고자 영상을 재밌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모든 것 맞춤형 MCN 플랫폼 크립박스 자세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미디어 콘텐츠 이용 증가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산업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마구마구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 크리에이터의 시대라고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크립박스는 왜 필요한데? 네, 하지만 크리에이터들이 겪는 문제들을 다뤄봤는데요. 수많은 정보들이 산재하지만 다루는 플랫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만을 위한 플랫폼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건사고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혹시 최근 덕자 사건을 아시나요?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유튜브 계정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의 부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광고들을 필요로 했고, 크리에이터의 지원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싶어 했고, 영상을 하다 보면 각종 사건과 조언이 필요할 때 어디 괜찮은 아이템 없을까? 네, 그래서 크립박스가 준비했습니다. MCN 없어도 괜찮아요? Yes I can. 나는 캔입니다. 네, 쉽고 빠른 광고 매치. MCN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계약이 없어도 여러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에게 2차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이 실질 배임이 되는 플랫폼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은 단 하나 존재하지만 이렇게 MCN을 위해서 MCN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넣지 못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정보 지원,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전문가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은 이따 Q&A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드로이드 기획 파트, 디자인 파트까지 즐겁게 앱질하다 보면 수상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네, 다양한 닉네임들 붙고 있는데 댄싱 머신, 앱질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술을 먹으면 빨개진다는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저는 이전에 전 하이팟 PM으로서 다양한 창업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특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립박스도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든 플랫폼 특허 신청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소트 파트원들은 어떤 앱잼을 하고 싶을까? 2주 동안 즐겁고 재밌는 앱잼. 네, Yes I can. 저는 캔입니다.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기존의 하이팟에 대한 아이템 소개는 짧게 드리자면 아마추어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양한 에디터, 트랜슬레이터들을 매칭을 해주고 이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더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아이템과 별개의 MCN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MCN이란 크리에이터의 소속사처럼 매니지먼트 기능을 해주고 있는 실제 오프라인 소속사입니다. 다양한 계약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분을 받아가고 있지만 저희는 이 크리박스가 공용 오피스 에브리타임처럼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허 출원 주인은 누구인가요? 법인화 예정이신가요? 네, 우선 특허 출원은 저의 이름을 진행하고 법인화 시 법인화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주 소비층은 크리에이터들 같은데 수익 구조가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플랫폼은 많지 않습니다. 대형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소형 유튜버들 다양한 광고주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수수료로 받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 회사,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수인해주면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들을 전부 크리박스가 가져갈 BM입니다. 앱젠 끝나고도 디벨롭을 한다면 하이팟과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하이팟과 명확하게 다른 방향의 플랫폼으로서 투트랙으로 하지만 시장의 볼륨이 커갈수록 그 두 개의 역할이 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투트랙으로 모두 다 움직인다면 더 큰 볼륨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튜버 크리에이터신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을 알려줄 만한 지인이 있나요? 크리에이터만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점들로 제시한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집었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직접 조사한 255명의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추산한 그런 정보라서 크리에이터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적인 신뢰성을 제가 추후에 좀 더 디벨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크리에이터인지 많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크리박스로 사실 퍼스널 브랜딩을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저 또한 영상을 찍고 요즘에는 다양한 퍼스널 브랜딩이 갖는 파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마케터가 되어 저의 아이템들을 홍보할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이 앱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매력 요소가 무엇인가요? 우선 세 가지 기능 모두 다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욕심내는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러한 정보를 정리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에브리타임이 없었던 대학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추가적인 광고를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컨텐츠가 그 외 부수적으로도 돈이 된다고 한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개인이 가는 퍼스널 브랜딩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네트워킹으로 인해서 얻는 정보 조언, 내가 어떤 나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이룸으로써 좀 더 큰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CN들이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에 대하여 저작권, 악플을 비롯하여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요? 네, 실제 저는 가장 전문가 중에서도 가장 집중했던 것이 바로 법률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톡이라는 레퍼런스를 갖고 다양한 변호사들이 존재하지만 핵심 파트너 회사를 단 한 곳으로 지정한 뒤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Q&A를 다뤄주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어가면서 저희에게 실제로 들어오는 크리에이터의 사건들을 인수를 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이 갖는 크리에이터들이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마케팅, 창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을 키 파트너들과 맺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메이저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소속사가 있는데요. 메이저 크리에이터들이 메리트를 느낄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메이저 크리에이터의 정의를 혹시 아십니까? 누구나 알 법한 주류의 크리에이터. 하지만 본인이 아는 크리에이터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영상을 다루는 컨텐츠 중에서도 광고를 다루기 어려운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을 다루는 또는 ASMR을 다루는
이런 것들은 MCN에서 자신들과 맞지 않는 데서는 굉장히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런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모든 일정의 조건이 되는 크리에이터들에 한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